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 190개국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다음 달 1일 영국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위해 출국했는데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멸종된 공룡이 유엔 총회 연단에 올라 기후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멸종을 선택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유엔 개발 계획이 만든 이 영상은 35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와 50대 연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자와 우선 접종 직업군이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게 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2달 동안의 부스터샷 계획을 밝혔는데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본 접종 뒤 2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방셀 최고 경영자가 50세 이상 연령대는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매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효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 특히 장노년층의 입원율이 높고 사망자가 많아 이 같은 전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일단 잠잠해지는 반면 전세난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50대와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가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11월에서 12월 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만 추가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가 다음 달부터는 50세 이상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얀센 접종자, 돌봄 종사자나 경찰, 군인 같은 우선 접종 직업군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추가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 기본으로 되도록 1, 2차와 같은 종류 백신이 권고됩니다. 특히 백신이 두 종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1, 2차에 교차 접종을 했다면 추가 접종은 2차 때 사용한 mRNA 백신과 같은 것을 맞는 게 좋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 가운데 얀센 접종자가 가장 먼저 부스터샷을 맞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바로 시작되며 다음 달 8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0대와 기저질환자, 경찰, 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약을 받아 15일부터 추가 접종을 맞습니다. 이번 추가 접종 대상이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활용한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잔여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2.7배, 위중증 진행 위험은 22배, 사망 확률은 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성큼 다가오면서 대학과 직장에도 대면 모임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오랜 기간 코로나 대유행기를 겪다 보니 얼굴을 맞대는 만남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한 서울대학교. 2년 동안 텅 비어있던 강의실이 모처럼 찾아온 학생들로 찼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학우들은 대면 수업이 어색하면서도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진 것 같아서 수업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실 밖 캠퍼스 곳곳에도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서 이제 서울에 계속 지내면서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그다음에 뭐 대외적인 활동도 이어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 하고 싶던 활동을 할 수 있어 기대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 감염이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들께 직접 수업도 듣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출장과 회의, 회식 등 대면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의 시기 취직해 단체 문화에 익숙지 않은 새내기 직장인들의 감정은 묘합니다. 이제 동료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있지만 감염에 대한 걱정도 여전한 만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 근무 시간 외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관계라든지 그런 걸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회식이나 이제 여러 문화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껏 누려왔던 퇴근 뒤 개인 시간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분들을 이렇게 만나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 점은 기대가 되는데 개인 시간에 운동 같은 걸 할 시간도 줄어들 것 같고 성큼 다가온 일상 회복. 하지만 사람들이 다시 적응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숨지는 등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정부가 직접 입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직접 백신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도록 하는 법이 없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머리를 깎는 삭발 투쟁에도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누구보다 먼저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피해자는 애국자 아닙니까? 엊그제 인천 청라에서 25세 젊은 딸이 백신을 맞고 4일 만에 신경주로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했고 붙잡은 손을 놓아야 하는 부모의 절규를 들어보셨습니까? 정부는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자체의 백신 이상 반응 콜센터를 운영해 주시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9개 이상 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이를 향후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해 그동안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도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통해 현행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터 한도를 더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자체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다른 제약사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특허 사용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로열티 없이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져서 저소득 국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이 약의 특허권을 소득이 낮은 나라에 공유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인 국제의학특허풀 MPP와 계약을 맺고 다른 제약사들이 MPP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는 한 로열티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저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 105개 나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몰누피라비르는 처음으로 개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의 사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머크사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Indeed, this is an interesting development, and we yet have to see the full data about it. If it holds true, then it is another weapon.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닷새 동안 총 40알을 복용해야 하는데 한 명 치료분의 미국 판매 가격이 $700, 우리 돈으로 83만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백신 제조사들은 각국 정부와 보건기구의 거듭된 요청에도 라이센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 이루어진 자발적 라이센스 계약이어서 다른 계약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머크사의 이번 특허 개방이 환자가 많은 나라가 배제되는 등 제한적이고 제조회사들과의 계약도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면역 체계가 손상된 이들에게 코로나19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 NBC 뉴스 등에 따르면 CDC는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은 초기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CDC는 지난 8월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맞은 면역 체계 손상자들에게 세 번째 백신 접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 대상은 암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등 면역 체계가 손상된 성인들로 미국 내 2.7% 수준입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에도 충분히 강한 면역력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으로 4차 접종 권고 백신에는 얀센 백신까지 포함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세 최고 경영자가 50세 이상이 매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셀 CEO는 현지 시각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3년부터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매년 추가 접종을 하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매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방셀 CEO는 설명했습니다. 50세 이상을 그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로는 입원율이 높고 사망자가 훨씬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현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추가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셀 CEO의 이번 언급과 달리 몇몇 전문가들은 추가 접종이 광범위하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11월과 12월 백신 추가 접종 계획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결국 20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인센티브 적용 같은 방역 조치 완화 때문에 어떤 방역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떤 그러니까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은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방역 회의가 물론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확진자 규모는 과거 약 잠복기 때문에 과거 한 일주일 전후의 상황이 현재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시 상황을 보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됐고 더군다나 여기에 단계별 일상회복 방안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경각심을 크게 완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계절적인 요인도 일정 부분 작용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기온이 하락하면서 바이러스 활성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예. 최근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감기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상 증상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자가 진단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어떤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경각심 완화와 어느 정도의 계절적 요인을 확산세의 요인으로 꼽으시는군요. 자, 신규 확진자 증가와 함께 주의 깊게 또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사망자 수입니다. 최근 주간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60세 이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증가세를 어느 정도의 무게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일단 보통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감염 후에 2주 정도가 지나면 위중증, 일정 비율로 위중증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주 후에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망 사례는 과거 약 한 달 전후에 한 달 정도 전후에 이전에 확진되신 분들 중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예.
당시 보면 지금부터 한 달 전쯤은 추석 연휴 여파로 감염자가 크게 증가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현재 사망 사례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보면 추석 연휴 여파, 그러니까 9월 25일 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점차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자 증가는 다소 둔화가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사망자가 증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가능한데 향후 단계별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할 거고 네. 이 비율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향후 11월 달 이후의 상황, 즉 11월 달에 확진돼서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은 좀 우려가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11월과 12월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원래는 12월쯤 전 국민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왜 앞당겨진 건가요? 일단 백신 접종 완료자분들 중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2회 접종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11월 중순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바이러스 활성이 크게 증가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돌파 감염 사례도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굳이 여기에 더군다나 10월 또는 11월 초면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 접종을 12월까지 미룰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향후에 돌파 감염 사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앞당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부스터샷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특히 지난 6월부터 접종한 얀센 접종자들이 가장 먼저 추가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얀센 백신은 한 번 접종하는 방식이다 보니 효능 유지 기간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것을 고려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62만 명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 얀센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원래는 88% 정도 예방 효과를 보이다가 이게 크게 감소하면서 3%대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향성을 본다고 하면 얀센 백신은 접종 후에 한 2, 3개월 정도 후면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백신 효과의 기준인 5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국내에서 6월부터 접종이 됐기 때문에 11월이 되면 접종 후 한 5개월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그럼 사실상 미국의 그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인용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예방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다면 그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그 부스터샷으로 어떤 샷을 접종하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mRNA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게 기본이고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30세 이상인 경우에 얀센 백신을 재접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자료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얀센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는 효과가 4배 정도 올라가지만 이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을 했을 때는 각각 35배, 76배 이렇게 크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얀센 백신으로 재접종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mRNA 백신을 접종하는 게 효과적인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mRNA 계열의 백신으로 예상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추가 접종이 면역 효과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 때문에 이 기본 접종만큼 적극적으로 호응이 뒤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기본 접종, 2차례 기본 접종을 했을 때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50%에서 60%대까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분명히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안전성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추가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 빈도나 강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임상 결과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안전성 우려는, 그러니까 기본 접종을 완료하신 분이라고 하면 추가 접종 시 안전성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뭐 이런 어떤 우려와 다르게 추가 접종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모더나 CEO가 2023년부터는 50세 이상 모든 사람이 매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추가 접종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또 주기적으로 필요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아직은 저는 물음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가 접종을 한 차례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얀센 백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1회만 접종했을 때보다는 2회 접종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니까 항체 수준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지속 기간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추가 접종을 했을 때 3차 이상 추가 접종을 했을 때에는 항체 수준도 보다 높아지고 지속 기간도 훨씬 길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3차 접종을 했을 때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연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좀 봐야지만 우리가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맞아야 할지 아닐지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일정 기간은 뭐 3차 접종 또는 4차 접종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가장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매년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바이러스, 이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이 물론 짧은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년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서 유행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도 특이적인 델타 변이에서 추가적인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게 크게 확산하지 않는 이상 매년 맞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의 그 가능성에 대한 제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제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전세 대출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만큼 매매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해서 오히려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이 나온 이튿날 서울의 한 부동산의 전세 문의 전화가 이어집니다. 네, 전세 문의 주셨어요? 빨리 구해놔야 될 것 같아서. 예상대로 정부가 상환 능력 범위 이내로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자 주택 수요자들이 그나마 대출이 쉬운 전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세 대출 규제가 빠졌어요. 아직까지는 전세 쪽으로 대출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더 확실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집값이 크게 높아져 거래량이 이미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이른바 영끌 매수도 어려워져 수요 자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임대차 3법 등으로 이미 폭등한 전세 가격은 최근에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세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7.5%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 수요 일부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전세값이 더 자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가계부채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전세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는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는데 찾는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은 이미 4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 수요가 억제되더라도 길게 볼 때 전월세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전세 수요 증가는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매매 가격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도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전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74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 73조 9,800억 원, 영업이익 15조 8,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28%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영업이익은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실적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면서 반도체 사업이 호황을 맞았고 신형 폴더블 폰의 인기로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볼보자동차 코리아 등 6개 업체가 판매한 20개 차종 32만 7,60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조치 대상 차량은 현대 기아차의 소나타, 카니발, 펠리세이드,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S60, 기흥 인터내셔널에서 판매한 맥라렌 570S 등입니다. 이들 차량에선 제조와 설계 과정에서의 결함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참석 등을 위해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하며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방안과 교황의 방북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형식으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이후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밝힐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도 국빈 방문해 슬로바키아와 체코, 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과의 회담을 진행하고 우리 기업들과 함께 한 비세그라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를 끝으로 유럽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달 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멸종된 공룡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촉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35개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공룡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인 티렉스가 유엔 총회장 연단에 올라섭니다. 멸종 측면에선 인간보다 한참 앞서가 있는 만큼 아주 오싹한 충고를 던집니다. In 70 million years, that's the most ridiculous thing I've ever heard. At least we had an asteroid. What's your excuse? 공룡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국의 유명 배우 잭 블랙입니다. 멸종을 선택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 영상으로 유엔 개발 계획 UNDP가 만들었습니다. The goal of the campaign is not just to be a wake-up call. It's urging immediate action to fight climate change to ensure our survival. UNDP에 따르면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 쏟아붓는 보조금은 4,230억 달러, 약 500조 원에 이릅니다. 인류 모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절대 빈곤을 퇴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3배나 됩니다. So with Frankie, the dinosaur, we wanted to come out with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a little bit engaging, and with a big message, which is a message of hope. 이미 멸종된 공룡 프랭키의 조언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Don't choose extinction. Save your species before it's too late. It's time for you humans to stop making excuses and start making changes.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UNDP의 캠페인 영상은 35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영국에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COP26이 열립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열리는 대규모 국제회의인데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만큼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데요. 이 이야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 일정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영어로는 COP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네, 먼저 COP은 UN 기후변화 협약 회원국 190여 개 나라의 정상이 모여서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UN 기후변화 협약이 지난 1992년에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협약 회원국들은 1995년부터 1년에 한 번씩 COP 개최국에서 모입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26차 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렸어야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돼서 이번에 열리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이 발표됩니다. 네. 탄소 중립 정책은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이번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년 전보다 1.5ppm 늘어나서요. 413.2ppm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에너지 소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년 대비 5.6% 줄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메탄과 질소산화물 등 다른 온실가스도 전부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산업화 전보다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는커녕 2도 상승을 막는 것도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때문에 앞선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이거 규제책보다 더 강화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now heading towards COP26, and that's going to be very important meeting, and we are expecting to get more commitments from countries to reduce their emissions. So far we have heard lots of political support for enhanced ambition of mitigation, but the concrete pledges have still been missing, and at the moment we are heading towards 2.5 to 3 degrees warming rather than 1.5 to 2 degrees. 자,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회의를 앞두고 행사장 앞에서는 격렬하게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개막식을 며칠 앞두고서부터 COP26 행사장 밖에서는 기후운동가들의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네. 화면을 지금 보시면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네. 아이들의 미래라고 써진 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예. 시위대는 이번 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끝낼 방침이 나와야 한다면서 이제까지 COP 회의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예. 시위대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26th COP. We've had 25 so far, and it hasn't been sorted yet. I think the stakes are incredibly high. As it says on our saying there, this is our children's future, your children's future. This is so important. This is really, things have to be sorted now. 네. 자, 사실 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수차례의 회의가 열렸지만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이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까? 네, 먼저 미국의 경우부터 보면요.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네. 그런 만큼 기후변화 대책에 앞장서 왔지만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파리 협약을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바이든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유례없는 급진적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30년대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이 전기차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과 또 이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서 연간 110억 달러의 대규모 펀딩까지 예고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n April, I announced the United States will double our public international financing to help developing nations tackle the climate crisis. And today, I'm proud to announce that we'll work with the Congress to double that number again, including for adaptation efforts. This will make the United States a leader in public climate finance
And with our added support, together with increased private capital and from other donors. 자, 온실가스 세계 2위인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고, 그렇다면 1위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네, 중국 시진핑은 지난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석탄 발전을 조절하고 또 석탄 사용을 규제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런 석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해서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China will strive to peak carbon dioxide emissions before 2030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before 2060. China has committed to move from carbon peak to carbon neutrality in a much shorter time span than what might take many developed countries. And that requires extraordinarily hard efforts from China. 네, 특히 이번 컵26에서는 각국의 계획 발표를 넘어서 구체적인 시행령까지 나와야 하고 또 실제 이행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이번 컵26 개최국인 영국 정상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f all that emerges from COP26 is more hot air, then we have absolutely no chance of keeping our planet cool. It must be a summit of agreement, of action, of deeds, not words. And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컵26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believe that we are at risk of not having a success in COP26. And there is still a level of mistrust between North and Sou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needs to be overcome. 자,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렸습니다.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방안이 확정된 겁니다. 예. 기존의 목표였던 26.3% 감축에서 13.7%포인트 상향된 겁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에 4.1%씩 줄여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연간 감축 목표인 2.81%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컵26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그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에게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예.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컵26에 참석을 한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이달 4일에 취임한 기시다 총리의 첫 외국 방문입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각국 정상과 개별 회담을 초청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동안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바다에 버렸던 플라스틱이 해류를 타고 돌고 돌아 우리 저녁 밥상 위에 오른다면 어떨까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도 모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탄생한 플라스틱이 이제는 지구를 오염시키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플라스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오동엽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세계자연기금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3, 4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는 한 9%만 재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예. 나머지는 어디론가 방치되거나 매립되고 일부는 소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라스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간 경우 어떻게 될까요?
풍화작용에 의해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서 우리 인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한 5g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한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크기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력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인데 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 탓에 2025년이 되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양 중에 아주 극소수의 아주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대부분이 소각되는 상황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플라스틱 문제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플라스틱의 양을 당장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만한 것이 없지만 이런 처리 방식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플라스틱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첨가된 물질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과자 봉지를 보면 은박이 있죠. 뒷면에 거울처럼 비치는데 이게 소각이 되면 유해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과 그 기존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게 있는데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재활용이 어려워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찌꺼기가 너무 심하게 묻은 식품 포장재라든지 일회용 재활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이 이걸 보완함으로써 재활용과 생분해 플라스틱이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게 그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썩는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화학 구조를 일부러 만들어준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과를 던져 놓으면 미생물에 의해 부패되어 없어지는데요. 미생물이 자신을 번식하고 영양분으로 쓰기 위해서 효소를 분비해 녹여 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미생물을 먹기 좋게 특수하게 처리하게 만든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플라스틱은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되어 일부 상품화된 바 있지만 기적 강도가 낮아 쉽게 찢어집니다. 저희 바이오화학연구센터에서는 일반 생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과 유사한 강도를 갖는 질긴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재를 기반으로 생분해 마스크나 화장품용 생분해 스크럽 제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두 용도는 재활용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분해 소재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실제로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자연에서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한다고 하던데 박사님께서도 들어보셨나요? 네, 생분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려면 58도씨 이상으로 가열해야 되고 미생물을 없으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정한 생분해 시험 조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ISO가 정한 시험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맞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58도씨에서 유지되는 환경에서 90% 이상 6개월 안에 분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유럽 생분해 평가 공인기관인 OWS의 분석을 맡긴 결과 45일 만에 95% 이상 분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조군인 천연 셀룰로스 소재와 동일한 시간에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하자면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생분해 플라스틱 무용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고 계신데요. ISO가 그렇게 정한 것은 시험 시간을 아끼기 위한 방법입니다. 연구자가 몇 달씩 플라스틱 분해 과정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시험 분석을 이 온도에서 한다고 해서 생분해를 플라스틱이 꼭 58도씨에서 가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생물은 동물의 분변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열로 인해 스스로 58도씨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열이 나듯이 미생물 분해 속도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자가 발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가 발열을 통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음식물 쓰레기 등과 혼합하면 외부의 가열 없이 분해가 6개월 이내에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 연구팀이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많은 미생물이 풍부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게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낙농업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퇴비를 만드는 이러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로 퇴비로 만드는 기기들이 요즘 과정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박사님께서는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네, 비분해 플라스틱, 즉 석유화학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비분해 플라스틱을 녹여 먹는 미생물은 자연에 희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미생물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 온 상태인데요. 저희 연구팀은 플라스틱의 표면적을 높여 자연에 있던 미생물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미생물을 분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이 기술을 이용하여 한 번 탐색하는데 수개월에서 몇 년 걸리던 것을 3일에 한 번 정도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팀이 개발한 또 다른 발명은 생분해 마스크 필터입니다. 마스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필터인데요. 다른 부분은 면재질로 만들 수 있지만 필터는 현재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분해되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저희 연구팀은 기존의 필터를 만드는 기술에 키토산을 코팅하였습니다. 키토산이 가지는 정전기적 인력이 수분에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명한 필터는 생분해될 뿐만 아니라 필터 성능이 쉽게 저해되지 않고 더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키토산은 정말 많이 들어본 건데 이걸로 마스크를 만든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혹시 또 다른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생분해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긴 합니다. 하지만 분해가 느려 첨가 물질이 미세먼지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퇴비와 같은 자원화가 되면 이것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이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로 토양 내에 유기물 함량이 늘어납니다. 네. 바이오 플라스틱의 모든 것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의 몸을 구성하여 토양에 유용한 물질로 남습니다. 네. 최근에 체내에 유용한 미생물을 양을 늘려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토양도 미생물이 많이 생장해야 식물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플라스틱의 오염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 인식 개선과 또 관심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화학연구원 오동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엔 소부장이나 코로나 관련 등 긴급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동시 참여 개수 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필요한 과제를 맡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국가 R&D 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R&D 사업 공고를 낼 때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특수한 분야의 긴급한 연구 과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내년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개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개발 과제는 소부장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과제와 코로나19 대응 과제, 2050 탄소 중립 실현 과제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스팸 발송에 사용된 전화번호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비대면 거래 확산을 틈타 늘어나는 악성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스팸 발송 사업자의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정지된 번호는 모든 통신사가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과 법인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도 제한돼 개인은 유선과 인터넷을 포함해 모두 5개 이하로, 법인은 종사자 수 이하로만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위성 2B호가 관측한 영상, 대기질 정보 5종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5종은 에어로졸 단일 산란 알베도, 자외선 가시광 에어로졸 지수, 구름 중심 기압, 구름 복사 비율, 자외선 지수입니다. 공개되는 5종의 정보는 에어로졸,
구름 정보 및 자외선 지수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로 대기 오염과 기후,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국내 그린 수소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진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차관은 그린 수소 생산 중개연구단 참여 기업인 테크로스의 수소시험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번 센터가 열리기까지 연구자와 수요 기업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의학 분야 석학이 모여 백신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백신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